제목을 오늘 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데 앞장서고 계신 이종배 대표님 다시 모셨습니다. 고소왕 강용석과는 격조와 차원이 다른 시민 고발 왕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매주 사실은 워낙 바쁘신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저한테는 아주 큰 영광이고 저희 아마 애청자분들도 영광이 아니라 저희 독자분들이나 애청자분들도 아마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제가 마음은 항상 같이 하고 있어요. 매일 보면서 마음은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같이 하고 있는데 바쁜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이제 생계 문제도 그렇고 좋습니다. 생계 문제, 그런 것 생계 때문에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해야 되는데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고발을 당한 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명수 감사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죠. 네,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감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주제로 한번 우리 이종배 대표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윤준병 의원을 고발했죠. 왜 고발하신 거죠? 그 윤준병 의원이 지금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원전 지어주겠다.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산업부에서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안을 만들었다가 그거를 그 신내림 받은 서기관 그분이 가서 지웠다는 거죠? 네네. 이제 지웠는데 그게 이제 그 공소장에서 이제 산업부에서 지운 흔적이 나타났죠. 드러났죠. 드러났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한창 이제 그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이제 그 큰 어떤 메가톤급 그런 이슈로 부상하자 느닷없이 그 윤준병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부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지가 산업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들죠? 그래서 제가 더 고발까지 하게 됐고 분노하는 부분은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걸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전 정권을 때림으로써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산업부 거기 대변인이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검토한 자료가 아니다. 2018년부터 이 정부에서 검토했던 자료다라고 그 윤준병 의원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걸 확인시켜줬어요.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죠. 입장을 냈는데 그래서 이제 윤준병 의원의 그 주장이 완전 거짓인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합뉴스인가 어딘가 이제 윤준병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물었죠.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자료를 본 적도 없대요. 알지도 못하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게 왜 떠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의성이 있다. 그렇죠. 이거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악의적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심각하게 본 건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폐쇄해 버렸죠. 폐쇄했죠. 그리고 그때 쥐레 발목 나간 쥐레 사건 있을 때 발목 쥐레 사건 있었죠. 그때 완전 거의 엄청나게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의 그 기조에 맞춰왔죠. 핵 개발을 했으니까 핵 개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북한에 원칙적으로 대응해온 정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정부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 저는 대단히 근데 이제 그 실체를 알기 전에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 전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이건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는 매우 강경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어. 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충격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다. 박근혜 정부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고 싫고를 떠나가지고 대북
이제 강경책 원칙론에 대해서는 대찬성하죠. 이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핵무기 만들죠. 심지어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8년 북한 금강산에 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 정부 정권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슷한 피살 사건이 있었죠. 그 서해 바다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가서 피격되고 또 시신까지 훼손되는 그렇죠. 사건. 자, 이런 정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였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박근혜 단호하게 대처했죠. 네. 강하게 국제사회로 공조를 해서 제재를 맞습니다. 가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이거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저 총이나 미사일 쏘라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아니 뭐 진돗개 발령하고 그렇죠. 예. 사과 안 하면 이제 쳐들어가겠다. 이런 진돗개를 한 10,000마리 풀어갖고 저 북한의 똥땡이를 괴롭혀야 되나? 제가 계속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네. 개그가 맥을 끊는 하나만 못한 개그.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못한 개그는 좀 급시정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부터 이거 좀 개그 이런 거 다 맞춰봐야 알겠습니다. 하기 전에 사전에 좀 맞춰보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부 다 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개 10,000마리 진돗개 10,000마리 푼다는 것도. 개가 짖는 소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럽니까? 개소리.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타석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방송 그만하고 집에 와야 되겠네. 어쨌든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 생명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우리 국민 생명이 달린 건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예외가 있을 수가 없죠. 여지도 두면 안 되고 맞습니다. 초강경하게 여야도 있었으면 안 되고 초강경하게 우리 국민 생명 한 명의 생명도 우리 국가가 지켜준다라는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국민들.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좋아하고 김정은 하수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이 그렇게 처참하게 피살당하면 단호하게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미사일 쏘고 저 대포 쏴야죠. 그 정도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래야지 재발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초강경 대응하는 거에는 조건이고 어떤 가정이고 아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우리 국민이 생명을 잃었고 위협당했는데 여기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강경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국민이 그 피살당했고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강경하게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북한 피살 같은 경우. 저는 박근혜 정부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만약 박근혜 정부였다면 우리 공무원이 그 북한에 피살당했다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도 물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도 무슨 통일 대박이 어쩌느니 이렇게 떠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당시에 통일 대박론은 사실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았죠.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더 나갔다거나 구체적인 어떤 안을 만들거나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준병이는 이 북한 원전 추진에 대해서 마치 박근혜 정부의 자료 인양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부주의해서 한 게 아니라 고의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사주를 받아 왜냐하면 이게 참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는 게 이 정부는 전 정부 탓하는 게 습관적이에요. 보면. 그렇죠. 무슨 병 걸린 사람들 같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만 생기면 계속 전 정부를 지난 정부 탓을 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 그래서 그 전에는 부동산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 그래서 그 전에는 최소한의 조금이라도 근거는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완전 대놓고 아예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전 정부 탓이다라고 해버리니까 전 정부에서 했다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말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개소리가 아니라 개구라 수준이네요. 개구라고 이거는 특히나 국회의원이 무슨 유튜브입니까 뭡니까 이게 유튜브보다 못해요. 업무는 지금 유튜버 무시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딴 방송 가서 제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생계형 유튜버들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취미형 정치인입니까? 근데 저도 유튜버이기 때문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무시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어떤 게 있냐면 유튜브는 좀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좀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분방하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은. 그렇죠, 책임이 따르잖아요. 책임이 따르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대로 이것도 또 말을 할수록 자꾸 이상. 유튜브는 여러분, 유튜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막말을 하는 사람처럼 아무 근거 없이 대놓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를테면 이게 조금 진도가 더 나가면 공작이고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심각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박범계 그 청문회 때 박범계 무법부 장관 무법부 장관 청문회 때 그때 이제 고시생 폭행 사건 있었죠. 증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안 됐죠. 안 됐죠. 그렇죠.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지켜봤어요. 청문회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지켜보는 거 무서운데. 지켜봤는데 그 박범계 의원이랑 거기 이제 박범계 의원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집에 아무도 없고 그 안에 혼자 있는 집에 고시생들이 찾아와서 배를 눌렀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아들 학교에도 찾아와서 피켓팅을 했다. 49월 피켓팅을 했다. 딱 요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의원이 옆에 그 이제 청문회 참석 의원이 고시생들이 아들 학교 찾아와서 위협했다. 이렇게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짜고 치는 곳이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혼자 있을 때 간 적도 없고 저희가 아들을 위협하려고 간 적도 없어요. 그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위협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편에 출연을 해갖고 또 우리 이종배 대표의 입장을 또 두둔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못 보셨죠? 죄송합니다. 돌려보세요. 제가 강하게 여기 딱 어필을 했죠. 그거는 고의성이라든가 어떤 뭐 습격을 하듯이 했다는 식으로 뭐 그렇게 떠드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못 들으셨구나.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TV조선에서. 그런데 밥 한 끼 벌었습니다. 기사가 고시생들 뭐 아내 아들 위협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과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전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박범계 의원을 고발을 하면서 해명하는 자료들을 또 다 이렇게 막 길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고맙게도 그걸 또 중점적으로 다뤄준 언론사에도 몇 분 계세요. 계시는데 아무런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슈가 지나가 버리니까 이미 물이 엎질러졌으니까 다시 주워 담아도 안 되는 거죠. 언론에서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제가 그거는 제가 왜냐 우리 고시생들이 정말 힘들게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힘들게 사실 부활 운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잘 알죠. 우리 고시생들의 어떤 인격이나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거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이제 투쟁을 하려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윤준명 의원이 전 정부 자료야 기사가 나버리면 바로 잡지 않는다. 회복이 안 돼요. 잡혀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윤준병 그분의 주장만 기사로 남아있고 해명 자료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다 챙겨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지나가면 언론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들쓰게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해명을 보고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윤준병 처음에 주장했던 그 허위 사실만 보고 박근혜 정부 이랬어 하다가 그걸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발을 했는데 고발 제목이 뭡니까? 혐의가 그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70조 2항에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말을 하면 이제 처벌하는 허위 사실 유포. 유포. 여기 허위 사실 유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지하지 알았느냐 못했느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죠. 이거는 모르면 말을 하지 말든지 자기가 아니요. 모르면 그렇죠.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 아닌 걸 알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이 아닌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제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왜냐하면 뭐 어떤 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 터지면 어디서 허위 사실을 슬쩍 흘리고 물타기 하고 전 정부 탓을 계속하는 일종의 그런 대응 매뉴얼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제가 봤을 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꼭 자기들 현 정부에서 문제만 터지면 늘 전 정부를 찾아요.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심지어 김영삼 정부 이런 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논란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이렇게 팀을 가동한다 일종의.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왜냐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그렇죠, 전정부 그렇죠. 탓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네. 계속 전정부 탓을 하고. 네. 자, 여러분, 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말이죠,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냈던 인물이에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뭐 지난해 또 이 사람이 전조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원순 성추행 의혹 당시에 미투, 내가 성추행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피해자, 그 피해자를 돕는 변호인들을 상대로 해서 2차 가해를 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미투가 가짜 미투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심지어는 야, 이 정도까지 신실하게 그 어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이 아름다운 책임과 뭐 박원순의 어떤 아름다운 책임감 이런 식으로 미화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뭐 정치도 뭐 물론 이제 진영이 있고 또 그 진영의 지지자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최소한 상식이라는 건 최소한 어떤 밑에 깔려 있는 있어야 된다고. 상식은 있어야죠. 사람이 아무리 진영 논리든 뭐 이념이든 맞습니다. 최소한 상식이라는 게 국민 눈높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최소한 그 국민의 상식에 맞게는 해야지. 이게 뭐 이게 적반하장을 떠나서 이건 무슨 범죄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건 뭐 고의로 일부러 그랬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 만약에 그런 거를 진짜 당신 이번에 나서서 좀 떠들어봐, 좀 어떻게 그렇죠. 좀 잠재워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야 이건 이낙연도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랑 내일 이탄희 의원이랑 내일 또 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려고. 그건 좀 이따 말씀을 하는 걸로 하고. 자, 우선 윤준병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입니다. 이게 1가구 1주택 보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사람인데 정작 본인은 다주택자입니다. 친인척을 국회 보좌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끔 해놓은 규정을 어기고 친인척을 지 보좌관으로 채용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고위 공무원을 했을까? 서울시에서 박원순 라인을 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뭐 윤준병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허접한 정치인이라서 두 번째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도 지금 좀 곤란한 처지에 좀 놓여 있습니다.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네. 그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민주당이 몰아붙이고 있는 그 판사 탄핵의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 이분이 이제 사표를 내겠다 해서 사표를 법원 행정처 차장한테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가서 이제 뭐 좀 티타임 같은 걸 했나 봐요. 근데 나 사표 냈다,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논의,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하고 있는데 괜히 비난을 살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현재 네 사표 수리 못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건 대법원장이 마치 민주당이 주도하는 적폐몰이의 한 통속이 아니었나. 이 사법부 수장이 민주당이나 정권의 비난을 두려워서 정당한 판단 혹은 사법부의 입장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대법원장으로서? 없죠. 자격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주당이 비난이 두렵다기보다는 뭐 비난한들마다 이 사람은 뭐 임기는 보장돼 있죠. 임기 보장돼 있잖아요. 보장돼 있죠. 뭐 그리고 늘 뭐 그 법원이라는 게 뭐 양쪽에 있으면 한쪽 편을 들어주면 한쪽한테 욕 먹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래서 뭐 민주당이 비난이 두렵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떤 개인적인 정치 신념인 것 같아요. 좌파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이게 막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임성근 판사가 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지금 판사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퇴직을 하든지 사표를 수리해야 되는 게 정상인 그렇게 거죠. 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데 뭐 거기에 곤란할 수 있다. 이거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민주당한테 비난받기보다는 그 이제 민주당 충견 노릇 하는 거죠. 충견.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사법부가 삼권 분립이 무너진 거네요. 심각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대법원이 입장을 냈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입장을 냈고 그거를 또 언론 보도를 보고 우리 임성근 부장판사가 무슨 얘기냐? 당신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오리발이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임성근 판사의 주장이 신빙성이 더 있다고 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임성근 판사를 뭐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식사도 한 적도 있고 한데 뭐 그런 친분이 두터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덩치가 커요.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렇게 비슷한 체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뭐 성격이 누구 꼬북 역할하거나 누가 시키는 거 지시에 따라서 자신의 소신을 버릴 만한 스타일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었다고 봤는데 근데 뭐 이 정권 들어와 갖고는 완전히 적폐 로 몰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법농단을 했던 세력으로 몰렸는데 근데 제 느낌엔요. 그 임성근 판사가 무슨 뭐 그 법원 행정처 그리고 청와대에 얘기를 전달했다는 그 재판이 박근혜 대통령의 뭐 사라진 세월호 7시간인가 그 재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세월호 7시간 다 개구라였지 않습니까? 무슨 뭐 미용을 했네, 누군 남자를 만났네 했던 거 다 완전히 그냥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대통령 탄핵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요 지금 판사 탄핵.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첫 그 탄핵이거든요.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임성근 판사의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사법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첫 선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보다 심각하다고 보는 게 저는 대통령 탄핵은 그 정치 권력 간의 이념 투구의 산물이라고 봐요. 자기들끼리의 싸움. 투쟁의 산물이다. 이념 그 정치 권력끼리에. 근데 이거는 엄연히 그 헌법 정신, 헌법의 대원리가 삼권 분립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탄핵보다 더 엄중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렇군요. 명백히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임성근 판사가 탄핵을 당할 정도로 잘못을 했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그 이제 관련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 이제 민주당에서 근거를 삼는 게 딱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뭐 헌법을 위반했다? 아니 그러니까 위헌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위헌적 행동이다. 다른 판사에게 임성근 판사가 다른 그 세월호 판사에게 뭐 이렇게 뭐 해달라라고 말한 자체가 위헌적 행동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상적이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재판의 독립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판에 뭐 아무리 판사라도 이렇게 해달라 했으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 이게 위헌적이네. 그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탄핵 사유가 없는데 왜 탄핵해? 위헌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 위반 미수네요. 어차피 그걸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는 판사를 탄핵할 사유가 안 되고 또 특히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 뭐 오승환 선수 사건인가? 뭐 또 다른 사건에 야구 선수요? 임성근 판사가 뭐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 그 판사는 전혀 재판 개입이라고 느끼질 않았대요. 아니 판사끼리 밥 먹으면서도 재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있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야 북한에 원전 지어주는 거 그거 한번 고려해볼 만하지 않아?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석이니까. 그리고 이 재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쟁점이 이런 건데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논란이 되거나 관심이 가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이게 기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판사를 탄핵함에 있어서는 그런 주관을 배제한테 객관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객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 정치권이 민주당이 다 그렇죠. 뭐 하는 짓이. 그런데 제가 이제 웬만하면 고발도 하고 있지만 사법부 판사 탄핵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군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지금 그 박원순 사건 판결한 판사 있잖아요. 지금 뭐 적폐물이 당하면서 지금 엄청난 지금 탄압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고발을 당했어요. 박원순 사건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박원순 공무원. 시장 시절에 그 비서실에 있던 공무원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박원순이 언급됐죠. 언급됐는데 이게 뭐 성추행이 맞다라고 하니까 고발을 당했어요. 그 이게 공수처에 가잖아요. 그럼 공수처는
저는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꼬몽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럼 거기서 뭐 아무거나 해가지고 기소를 해요. 말도 안 돼. 직권남용. 예를 들자면, 네네. 예를 들자면 직권남용 그래서 해요. 그럼 거기 또 법원에도 우리법 연구에 그 진보 그 좌파 판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있죠. 그러면 슬쩍 보면서 이거 위헌적 행동이야. 왜 그 이제 비서 그 공무원 비서 예, 판결을 하면서 왜 박원순 사건에 영향을 끼쳐? 이건 위헌적인데 한마디 하면 네. 민주당이 옳거니 판사가 위헌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탄핵할 거야. 이런 그림 좀 약간은 좀 이제 좀 확대 해석을 하자면 할 수 있는데 좀 그렇군요. 과장할 수 있지만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선례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심각한 그렇군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탄핵을 그래서 저는 탄핵은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헌법에 이제 탄핵이라고 둔 건 네네. 그만큼 이제 헌법을 준수하면서 이제 올바르게 판결을 하라는 선언적 의미. 실제로 이걸 그렇죠. 저는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상권 분립이 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탄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탄핵을 당할 수 있으니 공명정대하게 하라. 얘기죠. 그리고 그렇죠. 탄핵을 당할 정도면 판사한테 알아서 옷을 벗어요. 탄핵을 당할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상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렇죠. 전례가 없는데 자 심지어 이 시민단체를 운영하시는 우리 이종배 대표도 이 정도로 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는 그 정치 판사는요. 이건 뭐 조폭보다 더 나빠요 이거는. 왜냐하면 조폭 밑에 조폭은 자기 그 영역에 있는 뭐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봐요. 혹시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폭도 일반인은 안 건드려요. 이른바 나와바리에 있는데 김명수 이런 분은 판결한 하나에 따라 전 국민에 영향을 끼치고. 그렇죠, 맞습니다. 조폭보다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맞네요. 예. 아니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지금 그 은수미 사건도 그렇죠. 네네. 그 정교조 사건도 그렇고 정교조 판결은 같은 대법관끼리도 법을 창조했다라고까지 그는 정말 그 치욕적인 이재명 사건이 그랬잖아요. 이재명 경기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허위 사실을 하는데 무슨 적극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 그다음에 정교조 판결, 은수미 판결. 지금 대법관 구성이 지금 그 아주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법부의 핵심인 대법원. 이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총 14명의 대법관,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현 정권 들어서 대법관의 이념 성향이 진보로 급속하게 쏠리기 시작했는데 진보 성향의 대법관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조재현, 김선수, 박정화, 김상환, 민유숙, 노정희, 이흥구 줄줄이 있고요. 중도 성향으로는 박상옥, 김재형, 그리고 보수 성향으로는 이동원, 안철상, 이기택, 노태학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진보적으로 좀 기울어져 있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보수 성향을 보이는 요 이동원, 안철상, 이기택, 노태학 요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물갈이가 된 임기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박상옥 대법관도 임기가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됐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상옥하고 제가 헷갈리는데 안철상 아니면 이기택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자, 이렇게 또 바뀌고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그냥 진보 성향으로 대법원의 핵심 컨트롤 타워 이 대법관들이 진보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김명수라도 대법원장이라도 중심을 잡고 국회 입법부에서 밀고 들어오는 이런 외풍을 막고 좀 공명정대하게 중립성, 독립성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지금 임성근한테 야, 너 빠져 있어. 국회에서 탄핵한다니까 나 비난받기 싫고 좀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지금 안에서 내부를 완전 총질하는 거 아닙니까? 총질하는 거죠. 그렇죠. 총질하는 거고. 이건 조폭보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나쁘죠. 의리도 없어. 의리도 없고 이게 그 이제 법이라는 건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도 있지만 뭐 법관은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 대법원 재판은 법과 양심이 아니라 뭐 어떤 이념, 어떤 개인적인 취향, 성향, 정치 성향, 뭐 여기에 좌우돼서 지금 판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처벌받아야 될 나쁜 놈은 처벌받지 않고 또 오히려 현 정부의 대항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투쟁하고 있는 인사들은 네. 오히려 탄압받을 수가 있고. 아 그렇군요. 이게 어떤 국가냐? 독재 국가예요 이게. 전체주의 국가, 독재주의 국가. 독재 국가죠 이게. 독재 국가에서 이런 짓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독재자가 다 자기 사람 자기 재판들 채워놓고 네. 그 인민재판 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예. 마녀 사냥하고 인민재판에서 자기한테 반항하고 위협 가하면 그 인민재판 때 세워서 처단하고 자기 편은 살려주고. 그게 만약에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게 독재 국가가 맞다면 그럼 독재 국가의 현재 수장은 문재인이네요. 그렇죠. 제가 독재라고 많이 이번에도 판사 임성근 판사 탄핵하는 건 독재 정부다, 독재다 막 계속 비판하고. 그러면 문재인은 독재자입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독재자죠. 좋습니다. 자, 사법부 진보 성향 대법관 일색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미 행정부와 입법부는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고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을 태동시킨 민주당이 이미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행정 입법부는 완전히 한 몸으로 움직이고 여기에 삼권 분립 마지막 남은 보루해야 할 사법부마저 김명수를 필두로 해서 정권에 이렇게 같이 달라붙는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렇죠. 민주주의 훼손되고 법치주의 훼손되고 지금 그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편을 위한 민주주의. 뭐 법치주의도 사실은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삼권 분립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게끔 하는 건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가면 완전 견제가 없는 거죠. 없죠. 이건 부패하고 타락한 독재 국가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후진국에 지금 저기 후진국에 후진국 독재보다 국가보다 못해요 지금. 이게. 후진국보다 못하죠 후진국보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후진국보다 이제 못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계속 국민들을 계속 속여요. 현혹시킨다. 뭔가 민주주의 하는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거죠. 예, 민주주의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는 것처럼 속여요. 착한 척하고 말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후진국은 아예 대놓고 하니까 뭔가 저항 세력이 이건 잘못되어 있다고 말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속이니까 우리가 지금 독재 국가에 사는지를 지금 계속 속이니까 모르게 속이면서 계속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야 이게 나중에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손 쓸 수 없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북한 애들이 주로 하는 선전, 책략, 그렇죠. 전략 이런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렇죠. 지금 다 모든 게 오픈되어 있고 민주화됐다는 사회에서 지금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독재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팽배하죠. 그래 저희 같은 사람은 알아요. 독재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또 먹고 살기 국민들은 몰라요. 어느 순간 일상생활이 바쁘니까. 모르죠. 어느 순간 이게 저항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독재 체제가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종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라 대표님 도와서 제가 별 말씀을요. 민주화 투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종배 대표가 지난 2월 1일날 논평을 냈죠. 그 논평의 내용을 잠깐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재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문 한 줄을 명분 삼아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명백한 입법 독재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만약에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면 누구와 누구를 다시 고발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이낙연 대표와 이탄희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이낙연, 이탄희 기다려라. 고발한 이종배가 간다. 이탄희 의원도 이름을 살짝 바꾸면 탄핵 같아요. 이탄핵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말하면. 그래서 예전에 이 탄핵하니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적이 있는데 그때 오히려 이제 바람을 타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탄돌이라 그랬습니다. 탄돌이. 그렇죠. 탄돌이. 이탄희도 약간 탄돌이과 아닌가? 뭐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리고 저는 이탄희 의원을 봤을 때 약간 좀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고. 이 사람 판사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주류 자기가 법원 내 사법부 안에서 주류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 열등감 맞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나와서 자기 친정을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 거죠. 학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같은 판사
저희 판사를 했으면 누구보다 어떤 네. 사법부 독립, 재판 독립에 대해서 네. 누구보다 절실하게 네. 그걸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 그렇죠. 지금 탄핵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탄이라든가 이수진인가요? 그 이수진도 탄핵 타령해요, 맨날. 그렇죠. 맨날 그렇죠. 근데 네. 자, 지금 민주당 소속의 그 전직 판사들 이탄이 뭐 이수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법원에서 1, 2년 판사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거의 부장 판사급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법원 사법부를 개혁한다. 사법농단이 있었다.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일삼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들이 말하는 사법개혁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왜? 이 거짓이죠, 그냥. 세력 교체를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인지 진짜로 진정한 사법개혁을 하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 이수진 의원이랑 이탄희 의원이 예. 계속 그 탄핵 타령을 했어요. 판사 맞습니다, 탄핵해야 맞습니다. 된다. 예, 그런데 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선긋기를 계속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어떤 후폭풍이 워낙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선긋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판사들 예. 승질 안 건드리려고, 왜냐하면 지난해 4월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총선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 사실들에 대한 기소 시점이 작년 10월까지인가 그랬어요. 그때까지 예. 잠잠했던 거죠.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있다가 네. 그 이제 이탄희 의원이랑 이수진 의원이 네. 사실상 이걸 지금 판사 탄핵을 주도했잖아요. 주도했죠. 맞습니다. 네. 그 지도부에서 선긋기를 하다가 음. 이번에 이제 판사들이 뭐 저 누구죠? 그 정경심 교수 사건, 예, 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뭐 직무집행정지 판결, 예, 그렇죠. 그다음 최근에 또 뭐 하나 있지 않았나요? 뭐 워낙 많아서 뭐 예, 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공명정대한 올바른 판결을 하니까 네. 이제 판사들 안 되겠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그렇죠. 제가 볼 때 사법부 길들이기. 길들이기인데 장악이죠, 잔악이고. 장악. 또 근데 그걸 예.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거 하는 거는 비주류였던 이 뭐 이수진, 이탄희 같은 사람들이 주류로 가고 세력 교체를 해서 우리 편으로 아예 그냥 만들겠다. 그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까불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까불면 죽는다. 왜냐하면 앞으로 김경수 재판도 있고 뭐 재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조국도 좀 해야 되고 하고 또 뭐 지금 최강욱 같은 사람도 기소가 몇 개 돼 있고 최강욱도 돼 있죠. 맞습니다. 예.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을 것이고, 왜냐하면 맨날 그렇죠. 불법을 저지르는 집단이니까. 게다가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선거에 의혹 있죠. 사건 그다음 있죠. 원탈운전 사건 탈원전 있죠. 그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있죠. 네. 재판이 줄줄이에요. 맞습니다, 이 정권에 맞습니다. 네. 큰 타격이 갈 수 있는 재판이 줄줄이라는 거죠.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또 우리 아니, 이종배 대표가 또 불의를 참지 못하고 또 고발을 아닙니다. 또 해주시니까 예. 그게 또 사건으로 가죠.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있는데 최강욱은 실제로 이종배 그렇죠. 대표가 고발한 건으로 인해서 기소가 된 기소됐죠. 겁니다. 예. 그렇게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뭔가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고, 말씀드린 속된 말로 까불지 마. 독재 국가네, 완전히. 독재 국가죠. 예.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내일 그 보도문에 쓰려고 하는데 네. 히틀러도 절차를 지키면서 학살을 했어요. 마음대로 한 게 다 법 지키면서 했어요. 법 지키면서. 그랬나요? 김정은이 고모부 처형할 때도 뭐라 그랬냐? 부패한 정치인 처형하겠다 그래서 다 그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 한 거예요. 히틀러 김정은만도 못하다는 겁니까? 아니 이 사람들도 계속 내세우는 게 뭐냐? 우리는 이제 의회 다수가 찬성을 했고, 그 탄핵이라는 제도는 헌법에 있고, 뭐가 문제냐? 하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나? 그렇죠. 예. 그래 절차만 따질 것 같으면 히틀러, 김정은도 절차를 지켰다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헌법에 반하냐 안 하냐, 실질적인 그 헌법 내용이 헌법상.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남용이라는 거예요. 권한에 임성은 판사는 그 탄핵 당할 정도의 그런 잘못을 하질 않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줄줄이 재판이 이제 대기하고 있으니 본보기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왜 이낙연 당대표와 이탄희 의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 지금 이수진 이 여자는 빠진 거죠?
이게 또 너무 많이 하면 이 그냥 뭐 어떤 이제 보여주기식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탄희 의원은 자기가 대표 발의를 했어요. 대표 발의를 했군요. 법안. 그렇군요. 대표 발의를 했고 이낙연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책임이 가장 크고 그럼 이낙연 대표는 공모를 해서 그 탄핵안이 이제 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뭐 내일 가결이 되면 가결될 때까지 공모를 한 거죠. 자, 그럼 내일 가결되고 나면 일단 가결 정족수는 채웠으니까 가결되고 나면 고발을 하신다고 했죠. 그럼 고발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까? 그 직권남용 혐의인데. 직권남용이죠. 남용인데 이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수사를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논리 구성을 하는 거. 근데 이 자체를 그냥 기각할 수도 있나요? 고발 자체를? 각하를 많이 하죠. 각하를. 실질적으로 이제 고발해도 이제 각하를 특히나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저는 일반인은 고발을 안 해요. 그렇군요. 잘못을 하더라도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만. 왜냐하면 시민단체의 역할이 어떤 권력의 감시 견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특히나 또 권력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그 피해가 다 국민한테 돌아가요. 맞습니다. 일반 개인들이야 자기들끼리 그냥 뭐 찌지고 뽑고 싸우지만 권력자가 불법을 저지르면 그 피해가 국민한테 가기 때문에 다수한테 가죠. 다수한테.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불법을 못 저지르도록 감시하는 역할. 그런 차원에서 고발을 하는데 그 이제 그렇게 되니까 권력자들에 관련된 문제니까 뭐 이제 수사기관이나 그 확률이 높나요? 높죠. 왜냐 명확한 제가 봤을 때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보는데 또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또 상권 분립 차원에서 여기는 또 어떤 뭐 행정부나 입법부니까 이제 엄밀히 따지는 거죠. 이게 제가 되나 안 되나 뭐 그렇게 해서. 기각되는 각하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여러분 오늘 이종배 대표와 함께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지금 유일한 방법이 잘못한 사람 고발하는 거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도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더군다나 보수 야당의 대표격인 이 국민의힘도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종배 대표가 더 열심히 잘못된 놈, 힘 가지고 있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도록 대현TV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끝났습니까 벌써? 네, 끝났습니다.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무 길게 했더니 너무 길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힘들어하신가요? 저는 힘들어하지 않는데 보시는 분들이 조금만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갖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고생해주신 이종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자,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고발왕 이종배 대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